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내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정점에 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 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체적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의를 굳게 다지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 평화 모두를 망가뜨린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 코스프레 도피 투어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1월 초에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마저도 탈당 요구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 지지도는 그 국민의힘 지지도한테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쓴다면, 그리고 사법부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논쟁이 된다면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네.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말 이런 당에 대한 이 검찰 정권의 총체적인 그 압박에 대해서 일치 단결해갖고 대응해야 된다는데 그 의견의 일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당이 뭐 분당된다, 뭐 이낙연 등판설, 또 김경수 역할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의원들은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지금 영상으로 봤지만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뭐 특히나 이제 소위 친명, 비명 갈려져서 뭐 다른 얘기도 하고 탈당이다, 분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민주주의 출범 이후에 민주당의 뭐 가해지는 가장 큰 뭐 민주주의 위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출범 이래 민주당 당대표에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쏟아지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것을 오롯이 지금 당대표의 어떤 그런 사법적 리스크를 당의 온몸으로 전체적으로 커버해야 된다는, 이게 가장 큰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는 혐의, 이른바 대쌍성, 대장동 쌍방울, 그다음에 성남FC, 거기에다가 대선 때 있었던 이제 그 김문기 씨 몰랐다고 했던 허위사실 유포는 본 빼더라도 이 대쌍성 세 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거나 아니면 경기도지사 때 재직했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전혀 민주당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을 행사했던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경기도지사 때 자신의 변호사비를 혹시나 다른 데가 대납하지 않았느냐, 그 기업이 배후에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이른바 개인 의혹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의혹을 모든 것 당이 지금 최전선에서 지금 다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고위원 회의가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검찰과 정부 여당을 공격할 것이냐, 그 회의가 사실은 3분의 2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핵심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는 사이다 발언 잘한다고 얘기해서 시원시원하게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기자회견도 안 하고 기자들과 만남도 그 백브리핑도 안 하고 최고위원 발언만 하고 빠져버려요. 그 얘기 뭐냐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의힘 그 정부 여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도 40%대에서 겨우 맴도는데 왜 그럼 우리 당이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가지지 못하느냐, 고민해야죠. 저는 그 생각입니다. 총선 앞에 장사 없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총선 다가올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다른 리더십을 요구하는 그 분출하는 목소리는 더 크게 높아질 겁니다. 지금보다도 저는 3월, 4월, 5월 가면 갈수록 더 수위가 올라갈 거로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것을 얼마나 제대로 관리해낼지 저는 그 관리 역량도 의심스럽지만 지금 나오는 민주당 내 의원들의 목소리가 지금 아주 일부 같지만 내재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저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정치에서 야당의 균열 한번 저는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사면받은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 당 내에서는 어떤가요, 보시기에? 저는 그 두 가지 다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좀 실체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제일 관심을 쏟고 있는 대목은 검찰 수사가
김만배와 정진상의 입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FC 그리고 이미 기소가 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이 두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싸우겠다고 작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가지고 사과를 하거나 나 대표 잠시라도 정지하거나 그만둘래라는 얘기를 절대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은 이게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대선 끝난 후에 이긴 후보가 진 후보를 선거법으로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엮어서 이렇게 기소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싸우겠다는 거고요. 성남FC하고 백현동이 아마 지금 소환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 보면은 기소가 임박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자 이런 것 다 기소하고 그러겠다면은 지방자치단체장 못 해먹는다. 전국에 200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 손발 묶어놓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싸울 겁니다.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의 수사 팩트는 이재명 후보에게 다가간 돈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 수사 팩트 상으로 그대로 기소를 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장동과 쌍방울에서 무슨 새로운 팩트가 수사상으로 나타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수사 역량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싸울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임기는 내후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총선 다 마치거든요. 여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독수리 사형제 정도의 의원들만 사퇴 내지는 결단을 촉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독수리 사형제 플러스 알파의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이 올 것이냐. 그건 검찰의 수사 역량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내년 2월 이후로 1월에 소환이 이루어지고 2월 이후에 이루어질 기소에 달려 있는데 기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때가 굉장히 시끄럽고 그러니까 내년 봄이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크로스로드라고 그럴까요?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 사실 하나만 짧게 좀 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당 내의 분위기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동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사실인가요? 이제 계속 싸운다고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은 내년 내내 재판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재판이 진행될 경우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각 지역구마다 뭐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1000표에서 3000표 차이로 승부가 갈립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의 출마를 생각하고 공천을 받고자 하는 의원들 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들, 야권의 정치인들은 중도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소 시점에서 이 민주당의 분위기는 분기점을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의원들이 선택을 해야 될 문제죠. 우리 차 교수님은 보태는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는 뭐 지금 검찰의 수사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하셨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그 일종의 발등에 불은 저는 뭐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된 검찰의 수사보다 일단 기소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 혐의입니다. 지금 사실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요, 공직선거 270조에 보면 1심 판결은 기소된 지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놔야 돼요. 그리고 2심과 3심은 그러니까 그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온 안에 각각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1심 판결이 빠르면 내년 3월 달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 다음에 2심, 3심까지 다 끝나는 것이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던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것이 그거잖아요.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김문기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 그 임원을 몰랐다. 그런 부분가 하나하고 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그랬다는 그 두 가지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인이 경기도의사 2018년도에 경기도의사 나왔을 때 이 지금 토론 과정에서 했던 발언하고는 달리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측이 만약에 그렇다는 예측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민권이 박탈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이 선거 비용을 보존받았던 몇백의 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내년 9월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기 전에 이 사건을 끝내고 갈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원장에 의해서 그럼 3심 최종심으로 갈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1심 결과가 진짜 민주당이 불리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심하게 동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해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네네. 드리는데 이게 지금 금방 차 교수가 얘기하신 게 훈시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내년 3월에 1심 판결이 나오고 9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현재 재판이 별로 있지 않는 상황인데 증인만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나올 이 훈시 규정을 사실은 지켜야 됩니다. 선거법 재판은. 그러나 지켜질 가능성이 없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고 계속 1심 연기되죠. 그리고 2심, 3심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또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훈시 규정대로 딱딱 3월에 하고 9월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은 좀 속이 시원하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2013년을 전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그 시간표대로 딱딱 움직일지 그 여부에 달렸다라는 말씀이시고 새해 첫날에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또 참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 날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이것들은 뭐 야당 대표의 일반적인 새해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저는 뭐 그 당 대표로서 전직 대통령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공식적 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네. 시기를 놓고 보면 미묘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을 복당시켰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친문 아주 진영에 평가받는 정재호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이 갖다 임명시킨다든가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본인들을 옥죄어오는 사법적 리스크에 뭔가 이 전선을 조금 더 확장해내자. 그래서 네. 자기 지지 영역과 기반을 조금 더 확장해내자. 그러니까 친문 김대중 대통령 할 것 없이 사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빅 스피커 아닙니까? 네. 게다가 또 호남에 연고가 있는 분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 참모를 했던 분이고 이런 것과 정재호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게다가 이러면서 사실은 저는 사실 이건 좀 맞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그러니까 검찰에서 좀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들은 일종의 정책에 대한 것들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들은 이제 정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본인이 오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결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가자는 얘기는 지금 뭔가 자기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혼자서 커버하기에는 매우 지금 좀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 일정들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본인이 정말 야권을 대표해서 탄압받고 있으므로 나를 위해서 조금 같이 연대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그렇다고 뭐 대놓고 저리 싸워달라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는 이거는 대단히 계산된 정치적 행보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 12월 9일 정기국회까지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도 늦게 처리했고 예산 부수법안도 늦게 처리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나 아니면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연장 근로 이런 게 다 이제 오늘 자정 지나면 적용 없어져요. 이제 법률이. 네. 일몰제 그게 더 연장이 됐어야 되고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거든요. 지금 근데 임시국회 회의가 1월 9일까지예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광주 전남 지역을 순방했죠. 그리고 다음 주 1월 첫째 주에 또 부산 경남 지역을 돌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입니다만 그 앞서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네. 1월 9일까지 임시국회 지금 제대로 일 처리 못해갖고 밀린 일도 많은데 국회 계속 이렇게 오래 비워도 되는가 싶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지금 1월 9일 임시국회 끝나자마자 1월 10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공식하자고 하죠. 잡자고 해요. 네. 아니 임시국회 열어 놔도 일도 안 하면서 뭘 맨날 회기만 계속 잡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뭐 방탄용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 국회 열려 있어도 지방 순시하고 저 일 안 하는데 네. 또 회기 끝나자마자 또 잡자는 이유가 뭐 일 더 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새해 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석방된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뭐 불발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만나겠죠. 언젠간 만날 뭐 것이다. 아니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일단 당장도 만날 수 있다고 새해 보시는 첫 거예요? 일정으로 전직 대통령 찾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는 만나겠죠. 노무현 대통령 사저 아니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일부러- 만나는 것은 이제 그림거리는 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을까? 정치적 의미가 뭐 정치적 의미를 뭐 언론도 많이 부여하고 뭐 다 부여하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김 전 지사의 위상이죠. 네. 김 전 지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의 최측근인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무슨 리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것은 그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그 김 전 지사의 위상이나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하트라인인 것이 분명하고요. 네. 그건 뭐 하지 마라 그래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작정하고 만나든 아니면 우연히 만나든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뭔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다면 뭐 친문 끌어안기 이런 의미에서라도 뭐 이미 굳이 정치적 의미를 이미 찾는다면 끌어안기는 네. 뭐 시작한 거죠. 아까 정태호 굉장히 큰 또 그림이 네, 되지 않겠습니까? 정태호 의원을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제안을 했고 네. 정태호 의원이 사실 흔쾌하진 않지만 네. 그 제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인 것으로 이미 끌어안기는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박지원 원장의 복당도 그 일환이고요. 박지원 네. 원장이라는 분은 DJ의 입김도 있지만은 문재인의 입김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또 끌어안으려고 반대에도 무릅쓰고 네. 끌어안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끌어안기는 시작된 거죠. 그건 뭐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고요. 네. 이건 누가 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이 대장동 일당들의 초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 남욱 유동규 씨에 이어서 정영학 회계사도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 이러면서 최근 진술을 번복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만배 씨의 입장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영학 녹취록에 들어있었죠.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됐습니다.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차 교수님, 예. 이 김한배 씨가 검찰 조사에서 조금 전에 했던 뭐 이런 카드면은 누가 죽어 이런 발언들이 좀 세 보이려고 과장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진짜 그런 뜻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저도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도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있었던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도 따지고 보면 자신의 신경 변화에 좀 뭐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지금 삼았다는 추측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입장이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김만배 씨가 이야기했던 윤 대통령과 관련된 불리한 그런 진술들이 이 본인의 표현대로 뭐 뻥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 이전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분 것이라는 그 발언 자체도 또 뻥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과시용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 중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불리한 부분들도 사실은 신뢰성을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어쨌든 근데 김만배 씨가 지금 이 극단적 선택 이후로 지금 회복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만배 씨가 과연 그 속개되는 재판에서 과연 진짜 신경의 변화를 보일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김만배 씨하고 김만배 씨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이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같은 거 보면 김만배 씨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직접적인 뭔가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상황 자체가 김만배 씨와 정진상 또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와의 이야기들은 많은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계고리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냐. 네. 만약에 사실은 뭐 정진상이나 유동규 씨까지 가는 부분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난 밑에 선에서 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식으로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판 자체가 상당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여기를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겁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다. 이 대표를 만나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이렇게 묻고 싶다. 이게 영화 뭐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뭐 그런 비슷한 얘기라고. 저도 그 영화 봤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한 속뜻은 뭘까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 전에 제 기억에는 2011년 11월쯤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되면서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네.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자백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게 뭐 죄수의 딜레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서로 끝까지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전부 부인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제일 유리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끝까지는 못 갈 것 같다. 침묵을 못 지킬 것 같다 그러면 먼저 자백하는 게 쉬운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규 씨는 본인이 알고 있던 것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결심을 한 것 같고 대선 한참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성남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연하게 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남에서 사업을 하려면 두 사람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그게 좌동규, 우진상이라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을 통해야만 뭐 성남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되기 훨씬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웬만큼 활동을 하면서 성남시로부터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유동규, 정진상이라는 존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세다. 그 사람들을 통해야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갖고 있는 인허가권에 있어서 좀 유리한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다 공공연하게 지역적으로는 퍼져 있던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좌동규, 우진상 중에 지금 좌동규는 확실하게 결심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네. 글쎄요, 우진상은 아직 태도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고 봐야겠죠. 근데 하나하나씩 지금 어떤 일종의 카르텔이 무너지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도 최근에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일종의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일 가능성이 높다. 야, 내가 할 만큼 했다. 버틸 만큼 버텼다. 네. 그래서 아마도 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금. 이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점점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진술이 나올지 또 계속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고요.